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거리를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민서는 낡은 사무실 건물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쥔 서류에 차가운 감촉을 느꼈다. 신성무역이라는 이름이 적힌 아버지의 회사는 오늘부로 부도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때 건실했던 중소기업은 거대 자본의 파도 속에서 좌초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텅 빈 사무실을 울렸고 그 소리는 민서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현실의 벽은 냉혹했다. 바로 그때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JH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다른 세계의 침입처럼 느껴졌다. 선두에 선 남자는 감정 없는 눈으로 민서와 그녀의 아버지를 훑어본 후 두꺼운 계약서 한 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아스팔트처럼 차가웠다. JH그룹의 강지혁 회장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간단하고도 충격적이었다. 강지혁 회장과의 결혼. 그 대가로 신성무역의 모든 부채를 JH그룹이 인수하고 심지어 정상화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지혁, 국내 재계를 이끄는 천재 경영인이자 2년 전 의문의 차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비운의 남자. 왜 그가 수많은 명문가 교수들을 제치고 자신을 선택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민서의 아버지는 분노와 굴욕감에 떨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 내 딸을 팔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6시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신성무역은 모든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그는 시계를 흐깃 보았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 거래의 부당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빠르게 분석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사고가 마비되었다. 그녀는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이 설령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열쇠라 할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변호사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결혼식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국내 최고급 호텔의 가장 호화로운 홀에서 열렸지만 하객은 양가집계 가족 몇 명과 JH그룹의 핵심 임원들 뿐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는 마치 값비싼 인형처럼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언론에는 철저한 비공개로 붙여졌으며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흘러갔다. 강지혁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특수 제작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소문대로였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날카로운 콧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가웠다. 그는 결혼 서약 내내 민서에게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통과해 마치 더 멀리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됐다. 예식이 끝나고 민서는 아버지와 짧은 포옹을 나눴다. 아버지는 미안하다 민서야.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그녀는 이제 이민서가 아니라 JA그룹 강지혁 회장의 아내 이민서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궤도에 올라탔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민서는 강지혁의 비서들에 의해 차에 태워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지혁의 개인 저택이었다.
일월제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립되어 있었다. 높은 담장과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와도 같았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가 긴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어두운 색조의 석재와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 위압적이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정원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생기 넘치는 꽃이나 따뜻한 색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극도로 통제되고 계산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민서가 차에서 내리자 나이든 집사 한 명이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저는 김 집사입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강지혁의 변호사처럼 메말라 있었다. 강지혁은 이미 저택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민서는 거대한 현관문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듯한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했다. 저택 내부는 천장이 높아 웅장했지만 그만큼 공허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최소한의 조명만이 켜져 있어 거대한 공간 곳곳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벽에는 값비싼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그림들조차 어둡고 혼란스러운 색채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김 집사는 민서를 2층에 위치한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사모님의 침실입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복도 끝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민서의 방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큼이나 넓었고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새 것이며 주인의 온기를 기다리는 대신 방문객을 밀어내는 듯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어둠에 잠긴 정원이 보였다. 민서는 창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그날 밤 저녁 식사는 거대한 식당에서 단둘이 이루어졌다. 강지혁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어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수십 가지의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민서는 애써 침착하게 식사를 이어갔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그저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민서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호기심도 적대감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흥미로운 실험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눈빛처럼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민서는 그 시선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내어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울렸다. 강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조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이민서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서늘한 금속성이 느껴졌다.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당신은 그저 강지혁의 아내라는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면 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김 집사에게 말하고 내 허락 없이는 이 저택 부지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시오. 그것은 통보이자 경고였다. 그는 민서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이나 동반자로서의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장기말 혹은 방패막이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욕실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강지혁이라는 남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왜 자신을 선택했을까?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녀는 넓고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 거대한 집에는 오직 자신과 강지혁, 그리고 최소한의 사용인들 뿐인 것 같았다. 민서는 문득 강지혁의 그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장애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포식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민서는 불안감에 몸을 뒤척였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게임의 일부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고립된 성에서, 저 비밀스러운 남자 곁에서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강지혁의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민서는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낯선 환경에 뒤척인 탓에 몸이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다. 그녀는 방을 나와 저택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 김 집사는 그녀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좋다고 했지만 몇 군데 회장님의 개인 공간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 말은 오히려 민서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수많은 방들,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공간은 기묘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었다.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꼭 필요한 말만 했고 그들의 눈에는 복종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집은 강지혁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민서는 1층 서쪽 복도 끝에 다다랐다. 그곳은 김 집사가 언급한 개인 공간 중 하나인 듯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 앞에는 지문 인식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민서가 문고리를 잡아보려 하자 어디선가 나타난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다. 사모님, 이곳은 회장님의 서재 겸 집무실입니다. 허락 없이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민서는 순순히 물러났지만 그 문 너머에 강지혁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창문의 위치, 복도의 연결 사용인들의 동선까지. 그녀는 자신이 수동적인 인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 바로 날카로운 관찰력과 분석력을 사용해야 했다. 오후가 되어 민서는 저택 뒤편에 있는 거대한 온실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곳은 저택의 다른 곳과는 달리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희귀한 난초들과 이름 모를 열대 식물들이 가득했다. 민서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식물들 사이를 거닐던 그녀는 온실 한 구석에서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강지혁을 발견했다. 그는 민서가 온 것을 알아챘지만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 아름답네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강지혁은 천천히 책을 덮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햇빛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웠다. 식물을 좋아하나? 그가 물었다. 뜻밖의 질문이었다. 네, 예전에는 집에서 작은 화분들을 키웠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강지혁은 잠시 말이 없다가 옆에 있는 희귀한 검은색 난초를 가리켰다. 파피오페딜룸 로스차일디아눔. 완벽하게 피어나는데 15년이 걸리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민서가 놀라 물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인내를 요구하는 법이야. 강지혁이 말했다. 그는 민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민서 씨.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마. 당신은 내 인내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그의 말은 수수께끼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꽃에 비유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오랜 계획에 필요한 도구로 본 것일까? 민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다시금 감정 없는 가면 뒤로 숨어버렸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온실을 나가버렸다. 민서는 홀로 남겨진 온실에서 그가 남긴 말을 곱씹었다. 내 인내의 일부.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저택과 그보다 더 거대한 남자의 비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첫날의 고립감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일월제에서의 생활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민서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선이 존재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 한마디는 김 집사를 통해 강지혁에게 보고되는 듯 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역할은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값비싼 가구처럼 저택의 일부로 전시된 존재에 불과했다. 민서는 불평하는 대신 이 통제된 환경을 새로운 전장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요히 관찰하고 모든 소리와 표정을 기억했다. 결혼 후 첫 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JH그룹의 부회장이자 강지혁의 숙부인 강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잘 재단된 양복만큼이나 야망으로 가득 찬 중년 남자였다. 강태민은 식탁에 앉자마자 휠체어에 앉은 조카를 향해 가시 돋친 농담을 던졌다. 지혁아,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릴 줄은 몰랐구나. 그것도 이렇게 평범한 아가씨와 말이야. 그의 시선이 민서에게 향했다.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긴 눈빛이었다. 강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나이프를 들어 스테이크를 썰도록 시중드는 하인에게 눈짓했다. 숙부님, 제 결혼은 JH그룹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태민의 오만함을 베어버릴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민서를 애정으로 감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에 손대지 말라는 영역 표시를 하듯 방어했다. 민서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권력 암투를 즉각 간파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서가 잠시 휴게실로 향할 때 강태민이 그녀를 따라왔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아가 이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군.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했다. 지혁이는 이제 끝났어. 부서진 남자는 아무도 지킬 수 없지. 줄을 잘 서야 할 거야. 이 강태민이 내게도 기회를 줄 수 있으니.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그는 민서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날 밤 강태민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JH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과 같았다. 강지혁은 정말 숙부의 말처럼 부서진 남자일까? 아니면 그 차가운 무표정 뒤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강지혁을 알아야만 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남자의 정체를 파악해야만 했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온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가 유일하게 가면을 잠시 내려놓는 장소처럼 보였다.
다음날 오후 민서는 직접 끓인 허브티를 들고 온실로 향했다. 강지혁은 예상대로 창가 근처에서 휠체어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민서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다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들고 있던 작은 원예용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쇠붙이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소리는 정확히 그의 발치에서 울렸다. 민서는 황급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몸을 숙여 가위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휠체어 발판 위에 미동도 없이 놓여있던 강지혁의 왼쪽 다리. 가위가 바닥에 부딪히는 찰나 그의 종아리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본능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명백한 반사작용이었다. 완전히 마비된 다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민서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일어섰다. 차 드세요. 감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밀어놓고 조용히 온실을 빠져나왔다. 강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자신의 실수를 눈치챘는지 가늠하려는 듯 깊고 차가웠다.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단 한 번의 미세한 근육 경련. 그것은 거대한 거짓말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이후 민서의 관찰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녀의 시선은 강지혁의 개인 공간이자 저택의 서쪽 별채에 위치한 치료실로 향했다. 김 집사는 그곳을 회장님의 개인 물리치료사가 매일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하는 곳이며 그 누구의 출입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제 그 재활치료라는 말은 민서에게 다르게 들렸다. 완치가 불가능한 마비 환자에게 저토록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서는 며칠간 치료사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정확히 아침 9시에 와서 11시에 떠났고 그가 떠난 직후 김 집사가 직접 방을 정리했다. 강지혁은 그 시간 동안 주로 서재에서 화상회의를 했다.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녀는 강지혁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내를 요구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녀 역시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JH그룹의 해외 지사에서 긴급한 문제가 터져 강지혁이 서재에서 밤늦도록 격앙된 목소리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저택의 경비 시스템은 악천후로 인해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지만 오히려 내부의 감시는 소홀해진 틈이 생겼다. 민서는 며칠 전 복도를 청소하는 김 집사의 어깨너머로 보았던 치료실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해냈다. 민서는 그림자처럼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렀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그녀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치료실 문 앞에 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빨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그녀는 묵직한 문을 열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선 뒤 문이 소리 없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방 안은 희미한 약품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방의 내부는 민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한쪽 벽면에는 분명히 물리치료용 침대와 마비 환자를 위한 보조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마치 전시용처럼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방의 나머지 절반은 충격적이게도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개인 헬스장이었다. 런닝머신, 각종 근력 운동기구, 심지어 격투기 훈련용 샌드백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재활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눈길은 구석에 놓인 평범한 나무 락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락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의료용품 대신 땀에 젖은 운동복 몇 벌과 전문 산악용 등산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민서는 등산화를 꺼내 들었다.
밑창은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저택 정원의 흙이 아니라 담장 밖 숲에서나 볼 수 있는 검고 차진 흙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강지혁인가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침착하게 등산화를 정확히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락커 문을 닫고 방 안을 재빨리 훑어보며 자신이 들어온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들어왔던 문이 아닌 방 한쪽에 있던 작은 비상구 문으로 몸을 날렸다. 그 문은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고 저택의 내부 정원으로 연결되었다. 민서가 문을 닫고 빗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치료실의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의 측면 입구를 통해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근 그녀는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젖은 등산화, 고강도 훈련기구, 그리고 다리에 반사작용,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혁은 하반신 마비가 아니었다. 그는 걷고 뛰고 심지어 격렬한 운동까지 하고 있었다. 그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은 모두 연기였다. 그가 가족과 회사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대체 왜 이 모든 것을 속여야만 했을까? 차가운 빗물보다 더 차가운 깨달음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약한 척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JH그룹을 노리는 강태민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위험한 비밀을 알아버린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때 방 안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민서는 화들짝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다. 사모님. 김 집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께서 회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 즉시 1층 응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차를 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늦은 밤에 하필이면 지금 차를 마시자고. 민서는 흠뻑 젖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알고 있는 걸까? 이것은 시험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그녀는 재빨리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조금 전의 충격을 감춘 채 응접실로 향했다. 민서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급히 닦아내며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리는 듯 했다. 늦은 밤의 호출. 하필이면 치료실에 다녀온 직후였다. 강지혁은 그녀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녀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고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1층 응접실로 향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지만 저택 내부는 그보다 더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강지혁이 거대한 벽난로 앞에 휠체어를 세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길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온실에서 가져다 주었던 것과 같은 허브티였다. 앉으쇼. 그가 불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민서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젖은 진흙이 묻어있던 등산화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흑요석처럼 그녀의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가 짧게 대답했다. 폭풍우 치는 날이면 가끔 그렇소. 2년 전 사고가 있던 날도.
비가 이렇게 쏟아졌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민서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교묘한 시험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치료실에서 무언가를 받는지 떠보려는 것이다. 민서는 눈을 내리깔고 찻잔을 들어 올렸다. 유감이네요. 그런 날씨엔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다른 화제를 꺼냈다. 내일 저녁 숙부님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가 있어. 당신도 내 아내로서 참석해야 할 거야. 그것은 명령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가 치료실의 비밀을 알았다고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은 감지한 듯했다. 이 불안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저택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JH그룹 내부에서 강태민 부회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사용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돌았다. 그는 강지혁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와 비밀스러운 결혼을 문제 삼아 이사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강지혁은 여전히 서재에 틀어박혀 화상회의를 이어갔지만 그가 뿜어내는 냉기는 저택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민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강지혁의 건강 문제를 공식적으로 안건에 붙이겠다며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경영 안정화였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조카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쿠데타의 서막이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서 숨을 죽였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예고 없이 1월째를 방문했다. 명부는 병약한 조카의 문안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저택 정원을 산책하고 있던 민서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주변의 눈을 피해 그는 온실 근처에 한적한 벤치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위선적인 삼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세아가 요즘 아주 힘들어 보이는군. 그럴만도 하지. 그는 민서의 옆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혁이는 곧 끝이야. 하반신 마비 환자가 어떻게 거대 그룹을 이끌겠나. 이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강태민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이혼하게. 그리고 이사회에서 지혁이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증언해주게. 그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 애가 요즘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말하면 돼. 자네 같은 젊은 아내가 돌보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말이야. 이것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었다. 위증교사였고 명백한 범죄 공모 제안이었다. 민서는 그의 뻔뻔함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강태민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웃었다. 물론 대가가 있지. 그는 수표책을 꺼내는 대신 더 거대한 미끼를 내던졌다. 신성무역잔의 아버지 회사 말이야. 지금 겨우 숨만 붙어 있지. 내가 완전히 살려주겠네. 모든 빚을 청산하고 JH그룹의 핵심 협력사로 만들어주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가 이 결혼을 선택했던 유일한 이유, 바로 가족이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찔렀다. 그뿐만이 아니야. 자네에게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위자료를 챙겨주겠네. 이런 음침한 성에서 장애인 수발들며
청춘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그는 민서가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다. 민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강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완벽하게 구원한 뒤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비밀을 품은 채 강지혁의 편에 설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강지혁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장애인이 아니었다. 강태민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민서는 강지혁 역시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민서가 겨우 입을 열었다. 강태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아.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48시간 주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저택을 떠났다. 민서는 벤치에 홀로 남아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48시간.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강태민은 분명 자신의 대답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연락할 것이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작지만 성능이 좋은 기기였다. 그녀는 녹음기를 테스트하고 옷 안주머니에 눈에 띄지 않게 숨겼다. 그녀는 강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그의 목소리로 직접 증거를 남기게 만들 생각이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오후 민서에게 개인 비서가 아닌 강태민의 직통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차 안에서 전화하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 생각은 해봤나, 세아가. 민서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부회장님, 너무 무서워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아버지 회사를 확실하게 살려주시는 거죠. 그녀는 일부러 연약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를 연기했다. 강태민은 그녀가 넘어왔다고 확신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신성무역은 당장 내일이라도 JH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될 거야. 자네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지혁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린다고 이사들 앞에서 말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 그는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술술 불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면요. 민서가 불안한 척 되물었다. 걱정 마. 하반신 마비 환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테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자네는 그저 불쌍한 젊은 아내 역할을 연기하면 되는 거야. 통화는 몇 분 더 이어졌고 민서는 강태민의 범죄 모의가 담긴 완벽한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를 끊고 녹음기를 손에 쥐었다. 이제 그녀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강태민을 몰락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가지고 강태민을 협박해 더 큰 대가를 받아낼 수도 있었고, 혹은 조용히 이 집을 떠나 자신의 자유를 찾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이 무기를 강지혁에게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동시에 강지혁에게 자신이 더 이상 순진한 장기말이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강지혁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 들지도 몰랐다. 하지만 민서는 직감했다. 강지혁은 지는 편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이기는 편에 서기로 했다. 그날 밤 민서는 김 집사를 통해 강지혁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김 집사는 잠시 놀랐지만 곧
서재로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허락이 떨어졌다. 민서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철저하게 통제되었던 그의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서재 문이 열리자 거대한 방안을 가득 채운 책들과 최첨단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강지혁은 방 중앙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 그의 왕좌와도 같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10분 주겠어. 민서는 망설이지 않고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녹음기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민 부회장님이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혁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잔이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무슨 제안 말이오. 민서는 담담하게 설명했다. 저와 이혼하고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위증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대가로 저희 아버지 회사를 완벽하게 정상화시켜주고 막대한 위자료를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감정도 섞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했다. 강지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녹음기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만약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방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다. 아니요. 민서가 대답했다. 대신 부회장님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그녀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재 안에는 강태민의 교활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신의 조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추악한 계획 민서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강지혁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놀라움이 아닌 지독한 냉정함으로 굳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관찰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을 평가하고 적을 심판하는 지도자의 눈빛이었다. 왜 내게 이걸 가져왔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숙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텐데. 가족의 구원, 그리고 자유까지. 민서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이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공모자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저는 지는 편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지는 편이 아님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강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이 집에서 처음으로 보인 진짜 감정이었다. 조소가 아닌 흥미로움과 약간의 감탄이 섞인 미소였다. 당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여자였군. 그는 휠체어를 조금 앞으로 움직여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 이민서 씨, 당신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얼음이 아니라 잘 벼려진 칼날처럼 위험한 부드러움을 띠었다. 나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소. 당신이 강태민의 먹잇감이 될지 아니면 이 집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그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지. 강지혁의 차가운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가리켰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오, 이민서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똑똑히 불렀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가 변했음을 의미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대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얼마만큼의 진실을 공개할지 결정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물었지.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당신이 눈에 띄지 않아서였소.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가문의 딸이었으니까. 강태민 같은 자들이 당신을 약하고 예측 가능하며 매수하기 쉬운 상대로 볼 것이라 생각했지. 방금 그가 시도했던 것처럼 말이오.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지만 그것은 그의 초기 전략의 진실이었다. 민서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당신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어. 그가 다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끼를 물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미끼를 내게 가져왔지. 그는 녹음기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어. 이 녹음기를 가지고 떠나시오. 당신 가족의 안전은 내가 보장하지. 아니면 여기 남아. 그리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는 것을 돕는 거요. 이것이 진정한 시험이자 진정한 제안이었다. 민서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떠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의 오만한 얼굴과 젖은 진흙이 묻어있던 등산화가 떠올랐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결코 무력하지 않은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을 끝낸다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은 정확히 무엇과 싸우고 계신 건가요? 강지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나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그 말은 응접실의 공기 중에 차갑고 날카롭게 박혔다. 계획된 살인 미수였지. 누군가 내 차의 브레이크를 고의로 절단했어. 내가 죽거나 혹은 이렇게 무력한 장애인이 되기를 바라는 자였지. 그리고 그 자는 아직도 이 회사 안에 있어. 그는 민서의 반응을 살폈다.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집중력이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만족스러웠다. 나는 살아남았고 의사들은 내가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그들이 모두가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뒀어. 그는 자신의 다리를 무심하게 가리켰다. 불구가 된 사자는 여전히 사자지만 자칼들은 방심하게 되지.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어. 방금 강태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았다. 치료실의 훈련기구나 등산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하며 기껏해야 약간의 재활 가능성만 남은 상태로 믿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 패를 다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실제보다 더 약한 척 연기하며 진정한 배우를 찾고 있어. 강태민은 탐욕스럽지만 그 혼자 저지른 짓은 아닐 거요. 민서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 저택의 철저한 고립감시, 그리고 강지혁의 냉담함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니라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요새였던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위장막이 필요했군요. 그녀가 결론 내렸다. 조용히 은퇴한 삶을 받아들인 남자의 모습을 완성시켜줄 아내라는 존재가. 정확하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단순한 위장막 이상이 필요하게 됐지. 파트너가 필요하오. 파트너라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겠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지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제 가족이 진정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완벽하게 회복되어야 해요. 뒤를 걱정하면서 회장님의 전쟁을 도울 수는 없으니까요. 강지혁의 입가에 또다시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이미 처리됐어. 그가 책상의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집사,
준비해둔 서류 가져오게. 잠시 후 김 집사가 유령처럼 나타나 파란색 파일을 민서 앞에 놓고 사라졌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그녀가 충성을 맹세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보상이었다. 이것이 그가 아끼는 방식이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신성무역의 복잡한 구조조정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빚은 단순히 청산된 것이 아니었다. JH그룹이 제3자의 유령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내역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이미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녹음기를 가져오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을 처리했던 것이다. 이걸 이미... 그녀가 충격에 빠져 속삭였다. 나는 내 계약을 존중하오. 강지혁이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 아내로서 이곳에 오는 계약을 이행했소. 이것은 약속된 대가였지.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의 충성심은 그 계약을 넘어선 새로운 것이오. 그것은 이 서류 이상의 가치가 있지. 그는 파일을 닫았다. 당신 아버지는 기적적인 회생이라 생각할 거요. 절대 내게서 나온 자금이라는 걸 알아서는 안 돼. 그렇게 동맹이 결성되었다. 따뜻함이 아닌 공동의 목적과 상호 필요에 의한 결합이었다. 그래서 저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이죠? 민서가 이제 완전히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강지혁은 휠체어를 움직여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으로 향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복잡한 조직도가 화면에 나타났다. 강태민은 오만하지만 이사회의 동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나는 박 이사와 최 이사를 의심하고 있어. 그가 두 개의 이름을 가리켰다. 또한 강태민은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자금을 대고 있지. 그 자금의 흐름을 알아내야 하오.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민서가 물었다. 당신이 원래 연기해야 할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 도어. 강지혁이 설명했다. 젊고 순진하며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사교 모임에 대신 참석하시오. 이사들의 아내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말을 듣는 거요. 그들은 수다를 떨고 남편을 자랑하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씀씀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지. 그는 그녀에게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다. 이틀 뒤 강태민의 아내가 주최하는 상류층 자선 미술 경매 행사였다. 이것이 당신의 첫 번째 임무요. 목표는 최 이사의 아내요. 그녀는 최근 부쩍 늘어난 보석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남편이 갑자기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 알아내시오. 그가 강렬한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요.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시오. 이틀 후 민서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 찬 경매장에 들어섰다. 그녀는 다른 재벌가 아내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달리 우아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긴장한 듯 작은 클러치백을 꼭 쥐고 완벽하게 시골 쥐 역할을 연기했다. 여자들은 그녀를 흐깃거리며 장애인에게 시집간 불쌍한 여자라며 수군거렸다. 강태민의 아내가 위선적인 동정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 민서 씨, 혼자 오다니 용감하네요. 지혁이는 좀 어때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톤에는 노골적인 연민이 묻어 있었다. 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민서가 시선을 내리깔며 작게 대답했다. 그저 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여자들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민서는 샴페인 분수대 근처에서 최 이사의 아내와 우연히 부딪혔다. 어머, 죄송합니다 사모님. 민서가 당황한 척 연기했다. 온몸을 다이아몬드로 휘감은 최 이사의 아내는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괜찮아요 얘. 어머나 목걸이가 참 수수하네. 그녀가 민서의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다.
남편한테 뭐라도 좀 제대로 된 걸 사달라고 하지. 그래. 민서는 최 이사의 아내가 하고 있는 거대한 루비 귀걸이를 순진한 감탄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워요, 사모님. 남편분의 안목이 정말 뛰어나신가 봐요. 최 이사의 아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해 했다. 아, 이거 우리 남편이 최근에 부동산 투자건으로 보너스를 좀 받았다지 뭐예요. 요즘 일이 어찌나 잘 풀리는지. 얼마 전엔 케이맨 제도에 해외 계좌도 하나 텄다니까요. 서류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던지. 빙고, 해외 계좌, 케이맨 제도. 민서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정확히 저장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케이맨 제도요. 정말 이국적이네요. 저는 여기 은행 계좌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최 이사의 아내가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 얘. 예쁜 머리 아프게. 민서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민서는 1월째로 돌아왔다. 저택은 어둡고 고요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강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고통스럽게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조차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속임수였다. 세오 인내. 민서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조금 놀란 표정만 지었다. 그녀는 이 역시 연기의 일부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완쾌된 것이 아니라 회복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피곤해 보이는군. 그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힘들었어. 정확히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민서는 잡담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저를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바보로 보더군요. 그녀는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복기했다. 최 이사 부인이요. 새 보석을 자랑했어요. 남편이 부동산 투자건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받았고 최근 케이맨 제도에 해외 계좌를 개설했다고 했습니다. 강지혁의 눈이 차가운 빛으로 번뜩였다. 케이맨 제도. 그가 찾던 연결고리였다. 최 이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자금 세탁책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투자라 회사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자금을 빼돌리고 있군. 그는 여전히 불편한 동작으로 컴퓨터로 향했다. 그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 정보는 결정적이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처음으로 그의 칭찬이 진심처럼 들렸다.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하는 칭찬이 아니라 사령관이 유능한 병사에게 하는 인정이었다.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장애인의 가면이 아주 미세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당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 그가 말했다. 강태민은 나를 주시하겠지만 절대로 당신을 주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지팡이를 다시 고쳐 잡았다. 쉬시오. 아직 할 일이 많아. 덫은 놓였소. 이제 자칼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면 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다. 두 사람의 동맹은 비밀과 거짓말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봉인되었다. 강지혁은 민서가 가져온 케이맨 제도라는 정보를 즉각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비밀리에 재무팀의 충성스러운 소수 인원과 함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서가 수집한 정보는 단순한 횡령의 증거가 아니라 JJG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던 거대한 반역의 실마리였다. 강태민이 빼돌린 자금은 그 거래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다. 강태민은 즉각적인 압박을 느꼈다. 강지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가 심어둔 이사들 몇몇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내부 감사를 받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카가 훨씬 더 치밀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그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 이민서가 있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가 자선 경매장에서 최 이사의 아내와 나눈 대화를 전해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순진한 여자의 수다였지만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던 민서가 사실은 조카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 변수를 제거해야만 했다. 강태민은 교활한 덫을 놓았다. 그는 민서의 아버지 이 사장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다. 신성무역이 JH그룹에 자금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그는 민서에게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열리는 소규모 후원 행사에 잠시 참석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아버지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거절하기 힘든 초대였다. 민서는 이 초대가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서재로가 강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태민이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 해요. 아버지까지 이용해서요. 강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예상했던 바이오. 그는 당신을 시험하려 하거나 혹은 제거하려 하겠지.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값비싼 사파이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걸 하고 가시오. 그가 목걸이를 건네며 말했다. 내 아내로서의 체면을 세워줄 물건이니. 민서는 그 목걸이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명령에 따랐다. 김 집사와 경호원이 동행할 거요.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자리를 피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다음날 저녁 민서는 강태민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 도착했다. 약속된 소규모 행사가 아니었다. 갤러리는 한산했고 강태민의 아내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민서 씨, 와줘서 고마워요. 다른 분들은 급한 일이 생겨서 우리끼리 잠시 차나 한잔하죠. 그녀는 민서를 갤러리 뒤편에 한적한 야외 테라스로 이끌었다. 그곳은 주변 건물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민서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민서가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 건물로 들어가려던 순간 테라스 구석의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민의 아내는 이미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안으로 사라졌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납치극이었다. 바로 그때 민서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 목걸이에서 강지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서 손 떼. 그것은 목걸이에 내장된 초소형 통신 장치였다.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민서는 핸드백으로 한 명의 얼굴을 가격하고 테라스 출입구로 뛰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 여자가 그가 손을 들어 민서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테라스의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강지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지팡이나 보조기 따위는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흑표범처럼 민첩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민서를 잡아챈 남자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강지혁은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훈련된 격투가처럼 상대의 손목을 잡아채고 간결하고 무자비한 동작으로 칼을 빼앗아 남자의 어깨에 박아 넣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났다.
2명의 장정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강지혁은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얼어붙은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2년간 휠체어 뒤에 숨겨왔던 압도적인 힘과 존재감이었다. 그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건강했고 그 이상으로 강력했다. 민서는 비로소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조각들, 근육의 경련 젖은 등산화, 훈련실, 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다. 괜찮소? 그가 민서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지혁이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다. 여긴 경호원들이 처리할 거요. 우린 가야 해.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갤러리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즉시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일월제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레지던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강지혁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밀 은신처였다.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안전 가옥이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일월제와 달리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온기도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존재했다. 강지혁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완벽하게 똑바로 선 그의 뒷모습은 낯설기까지 했다. 모든 것을 속이셨군요. 민서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겪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재활 중이라는 것까지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강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변명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그렇소. 그가 인정했다. 나는 사고 직후 6개월 만에 걸을 수 있었소. 그 후 1년 반 동안은 지금 당신이 본 모습 그 이상을 위해 나를 단련시켰지. 단 한순간을 위해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어. 내 다리뿐만 아니라 내 정신까지도. 그는 민서에게 다가왔다. 당신에게조차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으니까. 당신이 진실을 알았다면 강태민 같은 여우는 당신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로 모든 것을 눈치챘을 거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연극에 필요한 가장 완벽한 배우였다. 그럼 그 목걸이는? 민서가 자신의 목에 걸린 사파이어를 만지작거렸다. 최첨단 도청장치이자 위치 추적기요. 강지혁이 대답했다. 당신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즉시 알 수 있도록. 그는 그녀의 어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어두워졌다. 강태민이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은 그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뜻이오. 강지혁이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됐소. 그는 벽에 내장된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는 강태민뿐만 아니라 민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의 사진과 관계도가 떠올랐다. JH그룹의 고문 변호사, 그리고 심지어 경쟁사였던 해외 기업의 임원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꼭두각시였어. 강지혁이 설명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지. 그들은 JH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통째로 훔치려 했어. 나를 제거하고 강태민을 허수아비 회장으로 앉힌 뒤 회사를 헐값에 분해하려던 거요. 이제야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암투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건 거대한 전쟁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 강태민이 나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지. 강지혁이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시험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파트너를 향한 완전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내일 우리는 함께 그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갈 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요. 민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배신감도 사라졌다. 그녀는 2년간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이 남자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아꼈다. 그의 방식대로 철저하게 계산하고 감시하고 통제했지만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를 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JH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팽팽하고 차가웠다. 평소라면 넉넉했을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오늘은 유난히 비좁게 느껴졌다. 이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흥분이 교차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은 상석에 앉은 강태민 부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쿠데타의 주인공이었고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강태민은 천천히 일어섰다.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은 그의 야망처럼 단단해 보였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조카 강지혁 회장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우리 JH그룹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과장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2년 전 강지혁의 끔찍했던 사고 현장 사진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모두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는 강지혁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결혼 공식 석상 불참, 그리고 며칠 전 갤러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소동까지. 그는 그 사건을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강지혁이 아내를 감금하려다 벌인 해프닝으로 교묘하게 왜곡했다. 심지어 강태민은 민서를 겨냥했다. 그는 자신의 병적인 집착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성을 사실상의 인질로 삼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이 불쌍한 여성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민서를 가장 약한 피해자로 둔갑시켜 강지혁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부각시켰다. 박 이사와 최 이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강태민은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 강지혁 회장은 더 이상 JH그룹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직 회사의 미래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이에 본인은 강지혁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저 강태민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을, 그가 불신임한 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시간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또렷한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보조기도 없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짙은 남색 슈트를 입고 맹수처럼 위풍당당하고 완벽한 걸음걸이로 회의실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그와 보조를 맞추는 얼음처럼 차분하고 단단한 표정의 이민서가 함께였다. 강지혁이었다. 혼돈이 회의실을 휩쓸었다. 이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몇몇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쳤었다. 맙소사, 저게 어떻게...
강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의 입이 번거리처럼 벌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너는 수가.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강지혁은 그 어떤 동요도 없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상석 강태민의 바로 맞은편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숙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사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리고 숙부님. 그는 숙부라는 단어에 독을 뱉듯이 힘을 주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더군요. 특히 제 아내를 걱정하는 부분은 말입니다. 그는 민서를 돌아보며 그녀의 의자를 직접 빼주었다. 민서는 그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강지혁의 옆자리에 기품 있게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승리자의 파트너였다. 강지혁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제 불안정한 건강에 대한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숙부님의 과도한 탐욕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지혁은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강태민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우고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강태민 부회장은 지난 2년간 유령 회사를 이용해 최소 1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다. 조작이라고요. 강지혁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이 계좌 내역도 조작일까요? 화면은 즉시 케이맨 제도에 개설된 비밀 계좌의 상세 내역으로 바뀌었다. 이 계좌는 최성진 이사님의 부인 명의로 개설되었더군요.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이사님은 강태민 부회장의 자금 세탁을 도운 대가로 거액의 보너스를 받으셨죠.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회사 자금 횡령의 대가로 말입니다. 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최 사모님께서는 그 돈으로 최근 값비싼 루비 귀걸이를 구입하셨더군요. 저에게 직접 자랑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케이맨 제도에 계좌를 텄다고요. 민서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최 이사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태민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횡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지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태민 부회장이 그 막대한 돈으로 하려던 것은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JH그룹의 경쟁사인 해외기업 테크노솔의 임원과 강태민이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진, 그리고 기밀이 담긴 이메일 내역이 나타났다. 숙부님은 JH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회의실은 이제 완전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을 뒤흔드는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배임이었다. 당신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강태민이 발악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요? 강지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은 사레이로 번뜩였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죠. 그는 USB를 비서에게 건넸다.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년 전 한적한 정비소의 흐릿한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강태민이 한 정비색의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다.
음성은 잡히지 않았지만 강태민이 정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입모양은 선명했다. 브레이크, 확실하게. 그 다음 장면은 그 정비사가 강지혁의 차량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건 조작이야, 이 악마 같은 놈. 강태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을 뛰어넘어 짐승처럼 강지혁에게 달려들었다. 손에는 방금 깨뜨린 물잔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강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2년간의 연기를 끝낸 진짜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태민이 달려드는 순간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단 하나의 간결하고 무자비한 동작으로 상대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2년간의 비밀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유아악, 강태민은 팔이 부러지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부상당한 짐승처럼 강지혁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바로 그때 이사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강지혁이 미리 대기시켜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이사들 사이를 뚫고 곧장 강태민에게로 향했다. 강태민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 미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태민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박성우 이사, 최성진 이사, 두 분도 공범 혐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두 이사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강태민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강지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네가 걸을 수 있었지? 강지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당신 같은 자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나는 사자로서 다시 일어서야만 했으니까. 숙부님, 강태민과 공범들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지혁은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이제 진정한 주인이 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남은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암은 제거되었습니다. 오늘부로 JH그룹은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덤덤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혁은 테이블 밑으로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따뜻했다. 2년간의 지옥 같은 거짓말과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판결은 내려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였다. 폭풍이 지나간 JH그룹 본사 빌딩은 전례 없는 격변의 중심에 섰다. 강지혁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회의실에 걸어 들어온 순간의 충격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언론은 기적의 CEO, 2년간의 연극 완벽한 복수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연일 한 면을 도배했다. 강태민과 그 일파의 구속 소식은 JH그룹의 주가를 일시적으로 폭락시켰지만 강지혁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강지혁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회사를 재정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어둠 속에서 준비해온 청사진을 즉각 실행에 옮겼다. 강태민의 잔당들은 가차없이 숙청되었고 기술 유출에 고리였던 부서들은 공중분해 후 재편되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날카로우며 단호했다. 휠체어 뒤에 숨어있던 냉철한 전략가는 이제 왕좌에 앉은 강력한 군주로서의 위용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이사들은 그의 카리스마와 능력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강지혁의 미스터리한 아내 이민서에게로 쏠렸다. 한때는 장애인 재벌에게 팔려온 비운의 신데렐라로 동정받던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복수극의 유일한 조력자이자 파트너로 재조명되었다. 언론은 그녀가 어떻게 강지혁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이 모든 계획에 어떻게 동참했는지 앞다투어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민서는 그 어떤 언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1월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1월째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성처럼 무겁고 어둡던 저택은 더 이상 요새나 감옥이 아니었다. 두꺼운 커튼들이 활짝 걷히고 복도마다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사용인들의 얼굴에도 경직된 복종 대신 안도감과 편안함이 서렸다. 강지혁의 연극이 끝남과 동시에 저택을 짓누르던 거대한 거짓말의 무게도 함께 사라진 것이다. 김 집사는 이제 민서를 감시하는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보좌했다. 강지혁은 이사회 사태가 수습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집무실이 아닌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온실로 민서를 불렀다. 그가 휠체어 없이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햇살 속에 서 있는 모습은 여전히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다. 한때 15년의 인내를 상징하던 검은 난초가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하나는 두툼했고 다른 하나는 얇았다. 먼저 그가 두툼한 봉투를 민서 쪽으로 밀었다. 신성무역에 관한 모든 서류요. 법적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된 회사가 되었소. 당신 아버님이 다시 경영권을 잡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요. 민서는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거래에 뛰어든 이유 그 자체였다. 그리고 강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얇은 봉투를 마저 밀었다. 이건 우리의 혼인 무효 합의서요. 민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듯 했다. 내 서명은 이미 끝냈소. 당신이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이 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미세한 감정의 파동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 자유를 주고 있었다. 계약은 이행되었고 심지어 그 이상의 보상이 주어졌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그가 말을 마치려던 순간 민서가 입을 열었다. 이것이 회장님이 제게 주시는 최종 보상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가 아닌 강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혁은 그녀의 시선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년간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들킨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여자의 눈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보상이자 당연한 귀결이요. 그가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 위험한 게임에 원치 않게 끌려 들어왔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의 삶을 되찾아야지. 제 삶이요.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회장님은 제가 이곳을 떠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의 이민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갤러리에서 죽을 뻔했던 그날 밤, 그리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 그날 아침.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제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가 내민 2개의 봉투 앞에 섰다. 하나는 가족의 구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유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지혁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제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를 속이고 이용하고 시험하셨죠. 그녀의 말은 비난이었지만 그 어조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웠다. 강지혁은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소. 모두 사실이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거짓말은 지난 2년간 나를 지탱해준 갑오시자 무기였소. 누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 단 한 사람도. 그는 다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지독한 고독과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조차도 처음에는 그저 내 연극에 필요한 장기말에 불과했소. 그가 잔인한 진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벗어났지. 강태민의 회유를 거부하고 그 녹음기를 내게 가져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장기말이 아니었소. 그는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당신은 내 유일한 파트너였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열기가 담겼다. 내가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 그는 민서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장애가 있는 CEO와 결혼하게 된 소녀. 언론은 그렇게 떠들었지. 하지만 진실은 달라. 나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게 되었어. 진심으로 아꼈다. 그 말은 계약서의 어떤 조항보다도 법원의 어떤 판결보다도 무거운 진실이 되어 민서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아낀 방식이 얼마나 뒤틀리고 위험했는지 알았다. 그는 그녀를 감시했고 시험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건 미끼로 사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걸이에 도청장치를 심었고 그녀가 위험에 처하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2년 계획을 모두 드러내며 그녀를 구했다.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이 차갑고 위험한 남자. 거대한 거짓말 뒤에 숨어있던 그의 진심.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해는 연민을 넘어선 더 깊은 감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 거짓말에 갑옷을 벗어던진 진짜 강지혁 그 자체였다. 민서는 눈을 뜨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봉투 혼인 무효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강지혁의 눈이 고통스럽게 흔들렸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듯 했다. 하지만 민서는 그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4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온실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이게 무슨... 강지혁이 충격에 빠져 물었다. 저는 더 이상 제 가족을 위한 인질이 아니에요. 민서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의 거짓말에 동원된 배우도 아니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했다. 저는 제 파트너 곁에 남겠어요. 계약이나 서류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지로. 강지혁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2년간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예측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자신을 속박했던 거짓말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그녀의 진심 앞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민서.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인 길이 아닐 거요. 나는 쉬운 남자가 아니오. 알아요. 민서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가장 최악이고 가장 위험하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된 사람이기도 해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 순간
강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2년간의 거짓말, 고독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그녀의 온기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의 확인도 승리의 전리품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얼마 후 JH그룹은 강지혁 회장과 이민서 부사장의 공동 경영 체제를 발표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신데렐라에서 경영 파트너로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민서는 더 이상 남편의 그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강지혁의 가장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 JH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여전히 1월째에 살았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성이 아니었다. 주말이면 정원에서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열렸고 온실에는 검은 난초 외에 민서가 좋아하는 소박한 들꽃들이 함께 자라기 시작했다. 강지혁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냉철한 CEO였지만 적어도 민서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거짓말은 끝났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